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셀트리온에는 노이즈가 너무 많아.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네.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려.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고점에서 33%, 34% 정도 빠졌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기업에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또는 나는 이 회사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늦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회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회사는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는 갈지 모를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1985년도, 86년도에 저점이 115원, 최근 2020년, 2021년 고점이 96,800원, 저점과 고점의 주가 상승 폭이 대략 900배에서 95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삼성전자에 20년 전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난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돈으로부터의 독립. 근데 아무나 독립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장기간 동행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변화를 하면서 한국 증시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회사로 변신을 했죠. 삼성전자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먼저 90년대에서 2000년, 1년, 2년 이때까지 1구간으로 볼게요.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눈에 꽂히게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었지만 이게 눈에 보일 것 같아요. 90년대에 폭발적인 상장률을 보이게 돼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에 대략 고점을 2575원 그 근방에서 찍어요.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무려 700원대까지 770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요. 이 기간 말고도 이때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고 고점 대비죠. 그리고 2300원에서 대략 1400원까지 30% 40%의 변동폭은 우습습니다. 3분의 1 쪽에 3분의 1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어요. 이때도 무려 1년 동안 30-40%는 우습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내리 1년, 2년, 3년 그리고 외환위기 때도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2000원, 2100원에서 대략 700원, 그쵸? 682원,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냥 이때는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큰 변동폭을 보여요. 물론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었겠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큰 변동폭을 보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죠. 바로 500원, 600원, 600원대에서 바로 고점을 7,000원대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바로 2000년 닷컴버블 붕괴와 함께 다시 한번 3분의 1 토막이 나요. 2,600원. 거의 3분의 1 토막 더 나가기도 합니다. 8,000원대에서 7,880원에서 2,000 대략 한 600원, 400원대까지 떨어지죠. 3분의 1 토막은 정말 너무나 쉽게 나왔던 때입니다. 1구간, 뭐, 이때, 그쵸? 이때도 그냥 이때 보이시죠? 4,600원, 그쵸? 4,600원, 4,700원에서 3,000원. 30-40%의 변동폭은 너무나 자주 나오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회사는 변동폭이 커요. 물론 대외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죠. 이 구간을 한번 봐볼까요? 2001년, 2000년대가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자, 2000년이 지나고 그리고 한번 폭락을 걷고 다시 한번 저점권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쭉 보입니다. 상승을 하고 8,000, 고점이 8,600원, 700원대에서 대략 저점이 5,000원대까지. 이때도 40%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변동성은 너무나 자주 보이게 되죠. 이때는 성장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지만 다시 한번 쭉 상승, 그리고 고점권이 13,000원, 12,740원 이 근방에서 저점권을 무려 7,900원
이때도 3, 40%의 변동폭은 정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쭉 하락, 상승. 이때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하락폭을 보이게 되죠.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매우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구간보다는 당연히 변동폭이 좀 적게 돼요. 그래도 3, 40%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언제든지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구간입니다. 마지막 삼성전자의 3구간을 볼까요? 2009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회복 후에 다시 한번 재빠르게 회복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이때도 고점 2만원, 2만 1,000원, 2만원 넘는 구간대에서 30%, 40%의 하락률은 언제든지 보이게 돼요. 13,440원. 이때도 3, 40%의 하락률은 그냥 보이게 되죠. 물론 유럽발 대외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나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지수를 대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폭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1년, 2년, 3년, 4년, 5년에 가까운 시간에 박스권을 보이게 되죠. 코스피의 박스권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변동폭이 당연히 있어요. 늘 저점과 고점에서 30%는 언제든지 보여왔다. 그리고 무려 4년의 박스권을 끝내고 글로벌 D램, 반도체 쇼티지, 언론에서는 반도체 초호황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글로벌 쇼티지 사태를. 그리고 빵 하고 튀고 코스피가 2600을 찍으면서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30%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도.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때도 여기 한 번, 두 번 이 박스권 큰 그림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너무나 많은 노이즈가 있었고 3, 40%의 하락률은 회사가 가치주를 변화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 회사가 성장하던 회사에서는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던 시대도 많이 있었다. 변동폭이 셀트리온 못지 않았다. 정리할게요. 삼성전자도 4년에 가까운 박스권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주가의 변동폭이 적게는 3, 40%, 성장하던 시절에는 3분의 1 토막이 우습게 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1985년도에서 지금까지 저점과 고점에 115원에서 96,800원. 수많은 수십 번의 노이즈와 수많은 그런 위기를 거쳐가며 지금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30년이 넘는 차트의 그림을 보면서 저점과 고점 950배 플러스 마이너스의 알파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장기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크게 그려보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1000만 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하기 쉬웠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겠죠. 그러나 10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살아남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를 본다고 한다면 1%에서 2% 내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투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차트 또는 셀트의 장기간의 차트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시장에서, 증시에서 또는 내 마음의 욕심과 공포가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리 회장이 말을 했죠. 한국 중무장대 산업이 공급 과잉에 빠져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빠져서 한국 GDP에 끼치는 영향도나 고용이 힘들 때 바로 그 산업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고. 그 분야의 선두주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산업군의 첫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우리는 그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의 핵심 경쟁력, 장기 동행할 수 있는 큰 그림이자 큰 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1등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죠. 왜? 반도체 산업의 1등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반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려면 당연히 그 시장에 대한 그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셀트리온 주주니까. 그렇죠? 먼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혁신이나 도약은 판 한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틈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판을 뒤집기 위해서 구석에서 틈을 찾고 그 틈에 손을 넣어서 한 번에 넘길 수도 있죠. 예전에 제네릭으로 400개가 넘는 제네릭으로 판을 뒤집은 것이 바로 테바. 1980년대에서 2015년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그 뒤 성장이 꺾여서 역성장하게 됐지만 우리는 그 그림에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로 판을 지금 뒤집고 있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로 세계 제약바이오 의약품의 항체 의약품의 판을 뒤집고 있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고부가가치인 항체 의약품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 말고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빅파마, 바이오텍을 제외하고는 없죠. 먼저 신약 후보물질 개발 연구소에서 전 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시판, 허가, 생산, 판매까지 우리는 다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신약 개발 과정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 그리고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셀트리온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을 하며 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지, 이제 시작인지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가 보자고요. 먼저 신약 후보물질을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설명을 했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연구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쵸? 신약 후보물질. 그리고 얘를 사람한테 하기 전에 하는 전임상, 동물한테 하죠. 동물한테 애니멀, 멍키나 마우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드디어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임상을 실시하게 되죠.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을 주로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임상 2상에 가게 되면 유효성과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3상에서 대량의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임상이 진행이 되면 드디어 시판 허가가 나오게 되죠. 임상 4상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추후 자료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시판 허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생산과 직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 셀트리온은 자력으로 특허와 임상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의 과정이에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케미칼 1200조, 바이오 600조, 1800조 시장입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은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늘 임상할 돈이 없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물론 기술력도 있지만 돈이 없는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늘 LO, 기술 수출만을 해왔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신약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네릭만을 담당해 왔죠.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늘 전반부만을 담당해 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자력으로 해내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면서 글로벌 빅팜이 갖고 있던 독점을 깨버리죠. 항체 제품의 가격을 20% 이상 다운시키면서 보다 많은 환자에게 항체 약품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텍들에게 이제 직판망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너무나 비쌌던, 다국적 파트너사에게 너무나 비쌌던 50%의 그런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나갔던 직판망의 구조를 셀트리온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중심을 담당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줄 수가 있겠죠. 또한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후반부, 전반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생캡바와 직판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다국적 사약에 헐값으로 넘기게 되거나 이 직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테바가 이스라엘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테바가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이스라엘의 제약바이오 산업도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그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의 자체 경쟁력, 이제 왜 시작인지, 앞으로가 왜 더 기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존 산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케미컬의 일부, 진단키트의 일부, 테바의 아조비, CMO 일부로 지금 1.8조를 만들어냈죠. 제품 라인업을 한번 그려보게 될까요? 항체의약품 3개, 램시마 SC는 미미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허나 이 라인업이 3개에서 6개 올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만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라인업이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기존 3개에서. 아시겠죠? 이제 시작의 명확한 근거가 되겠죠?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케미칼 허가받은 의약품이 17개에서 18개. 미국을 한국에서 그 누구도 뚫어본 적 없던 미국 케미칼 의약품 시장을 이제 30개에서 5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서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로 인해서 또한 케미칼 또한 매출 조 단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 항체의약품 자체 경쟁력을 포함해 ADC 기술 도입과 SC 제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하는 겁니다. 신약, 글로벌 신약을 10개 파이프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직판망, 현재 해외 법인 30개. 그쵸?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램시마 SC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직판망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유럽 13개, 북미 2개, 남미 6개, 아시아 9개를 통해서 이제부터 직판망이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 지역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고요. 생산 캐파는 또 어떨까요?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예정이죠. CMO 8만, 중국 12만, 송도에 20만. 이제 계속 생산 캐파도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해 가면서 그려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매출액 1.8조입니다. 아까 삼성전자의 장기 차트를 보셨죠? 이 정도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차를 두고 우리는 그 부분을 늘 셀트리온의 경쟁력으로서 해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세계 인구의 고령화, 전세계 선진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겠죠. 제약바이오 산업의 1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셀트리온의 성장이 누군가에겐 두려운 것이겠죠?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오 산업 업종 분석을 얘기 들으면서 케미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못 해드렸는데, 케미칼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합성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합성의약품은 독이면서 약이에요. 이유가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다 공격을 합니다. 150년 전 이전에, 20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전에 인류의 평균 나이는 40살, 45살 요 근방이었어요. 굉장히 짧았죠? 그쵸? 근데 인류의 평균 나이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세균에 감염돼서, 지금처럼 세균에 감염돼서 사람이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대량, 케미컬 의약품이 대량 생산되게 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또한 아스피린이라고 할 수 있는 진통과 해열제 역할을 하는 의약품이 또한 개발이 되게 되죠. 이거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시산이라고 하는 이 원료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물, 비커, 막대기, 아세트산, 그 살리시산을 원료로 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정한 물리적 식, 화학식에 의해서 합성, 믹스를 합니다. 화학식에 의해서. 그래서 필터에 의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또한 늘렸습니다. 허나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그런 탄생과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케미칼 의약품이 개발했던 기초물질은 400개가 있어요. 이 400개에서 다 확장되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노벨상 받았던 블룸버그 박사나 이런 박사들을 만나면서 다 물어봤는데 자문을 구해서 썼다고 하셨는데 그때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들이 다 개발이 경제성이 안 받는 환자가 많은 약들은 다 개발이 끝났더라. 그쵸?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던 그런 역사가 또한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믿고 마스크 벗고 놀던 영국, 석 달 만에 충격. 변이 코로나에 하루 확진 8,000명대. 영국이 이제 백신을 많이 접종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자. 팬데믹 종식하고 엔데믹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본격적인 봉쇄 완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루 확진자가 8,000명대로 늘어났다는 소식이죠. 참 이게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이 변이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또한 이 전파 속도가 그리고 이 독성이 다른 바이러스와는 천양지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서 백신을 받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항체가 몸 안에서 형성이 되더라도 6개월, 기존 백신도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형성이 되더라도 이 변이에 대한 대응력이 참 이게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언급을 하고 있죠. 종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료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신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인도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나온 거고요. 현재 단일 클론 항체 치료는 코비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의사들은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게임 체인저로 선제되는 치료법의 투여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72시간 내에 투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감염 후 7일에서 10일이 걸리는 항체 반응은 바이러스가 신체를 공격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은 증상과 질병 진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주입함으로써 보호됩니다. 즉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항체 치료제의 제일 목표이겠죠. 여기 인도의 총리가 나오네요. 얼굴 모디 총리가 여기 나오네요. 그쵸? 의사들은 단일 클론 항체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10일까지 투여할 수 있으며 산소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증에서는 치료제로 아직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램시마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르가 중증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죠? 항체 치료제를 적시에 치료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의료 부분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베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 비용이 6만에서 7만 달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도 가격으로 환산해 봤더니 100만 원대에서 뭐 150만 원, 100만 원대 요 근방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6만 루피에서 7만 루피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만 루피를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10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 비용 부담인지 정부가 구매해 가는 건지 우리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이 부분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한 보건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 세계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인도에서도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마지막으로 고대병원서 알려주는 코로나 확진 시 행동 방침 안내문. 제가 어저께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 우리 셀빠님께서 정말 너무나 이 좋은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흉부외과 심장 수술 후 코로나 확진 시 안내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주사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혈전증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도 예방주사를 강제로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백신 주사를 실제로 맞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국산 항체치료제 레키노라 주사를 반드시 맞게 해달라고 하세요.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을 자격이 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국내 회사에서 개발된 항체치료제에 레키노라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5월 15일 KBS 뉴스에서 부산의료원 450명 코로나 환자에게 이 주사제를 투여한 후 사망한 분이 한 명도 없었으며 부작용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사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으로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정부에서 무료로 투여해 줍니다. 주위 친지들이나 심장 수술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보건소 직원들에게 항체치료제 주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치료가 늦어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주변의 귀한 생명을 구해주세요. 절절한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안내문인 것 같아요. 자, 국내 레키노라 투여 환자가 4,500명이 넘어갔습니다. 곧 있으면 5,000명이 넘어가겠죠. 왜 이 안내문을 보는데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막 울컥했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정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환자들이나 국내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아쉽죠. 누군가의 우리의 성장을,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가 되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며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독립돼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고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셀트리온의 성장도 가시권도 들어가면서 많은 주주분들에게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